네, 최고의 고수들이 늘어놓는 수다 온라인 정책 시사 저널 최고수다 김갑수입니다. 먼저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승택 박사님 일단 시청자들에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서 자기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파스텔 연구소에서 이제 인수공통 바이러스 연구팀 지금 이제 팀장을 맡고 있고요. 원래 이제 바이러스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번 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다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더 많이 좀 연구에 많이 가담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전에는 사실 이게 조금 관련됐었던 게 그전에 메르스나 사스 이런 치료제 개발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코로나19 이게 터지고 중국에서 이게 새로운 신종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을 때 이게 사스나 이제 메르스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이게 비슷한 바이러스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걸 개발하면서 이제 연구 어떤 노하우나 툴 같은 거, 그다음 분석 방법 등을 많이 확립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했을 때 뭐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팀보다 굉장히 좀 빨리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죠. 예. 근데 원래 대학에 계시던 분인데 자꾸 유제품 뭐 우유 떠오르고 아이스크림 떠오르고 그래요. 신기하게 뭐 떠오릅니까? 우유, 유산균. 맞아요. 예. 제품 만드는 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연구원이시니까. 그쵸. 예. 사실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반 분들은 사실 이렇게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그 파스테르 유업, 그러니까 네, 이런 네. 회사라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고요. 현재 돌고 있는 코로나가 뭐 네. 이름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코로나19가 아니라 유럽형 변이다 해서 D614G 그걸 설명을 해주시면서 예. 현재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 그 강도가 어느 정도고 현재 상황 좀 소개해 주세요. 현재 상황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국가마다 좀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치사율을 따지면 2% 미만, 어떤 나라는 5% 미만. 이건 약간 뭐 이렇게 환자 수나 그다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의료 그쪽 시스템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네. 범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제대로 되면은 사실은 치사율은 뭐 2% 미만이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대로 되면은. 그리고 대부분 뭐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많이 아시는 것처럼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위험하고요. 예. 근데 이게 좀 뭐한 게 예전에 메르스나 사실 사스 같은 경우는 치사율은 훨씬 더 높았어요. 메르스는 뭐 한 40% 가까이 됐고 사스 같은 경우는 한 10% 가까이 되고, 근데 이게 그전 거에 비해서 요거랑 이제 좀 굳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바이러스가 일단은 전파가 굉장히 잘 돼요.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라는 표현으로 이제 많이 표현하는데 전파가 좀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치사율은 낮으면서 전파가 잘 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팬데믹까지 간 거고요. 또 하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게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일어나는 시점하고 바이러스 복제가 막 일어나면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전파되는 시점이 거의 일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난 사람만 이렇게 아이솔레이션을 시키면, 격리를 시키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증상이 없으면서 전파를 하게 하니까 무증상 소위 그쵸. 전파자.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컨트롤하기 나일 힘든 수도 부분이에요. 있고 그대일 수도 있고 예. 지금 무증상이지만 혹시 모르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변이. 것처럼 변이 부분인데 예. 사실은 변이 부분이 이게 일반적으로 오해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러스,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요거 같은 경우는 RNA라고 하는 유전 네. 물질이거든요. 이게 RNA를 유전 물질로 갖고 있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원래 변이가 잘 일어납니다. 이건 원래 바이러스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바이러스가 지금 현재 알려진 거로는 원래 이렇게 박쥐에 있다가 이게 솔직히 말해 이제 숙주가 옮겨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쥐라는 숙주에서 사람한테 숙주로 옮겨간 거고, 그러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환경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뀐 건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변이를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이거는 바이러스가 막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중에 새로운 환경에 잘 맞는 애가, 맞는 놈이 변이가 점점 이게 최적화돼갖고 예, 걔네가 완성해지죠. 복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비교적 소수의 마이너였는데 이게 점점 이제 메이저로 돼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변이 자체는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고요. 근데 이제 이제 일반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이제 오해하시는 이제 이렇게 그런 선입관 같은 게 뭐냐면 변이 이퀄 굉장히 독성이 세지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제 또 하나 예. 그 변이가 되면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예. 변종이 생기면 예.
지금 열심히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을 해도 예. 또 그렇죠.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변종별로 약이 다 새로 그렇죠. 필요한 거 아니냐. 예. 그게 어떤 변이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죠. 변이.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변이가 주로 이제 바이러스가 있으면은 그 바이러스의 그 소위 말하는 맨 바깥 껍데기에 있는 그 네. 단백질의 변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현재까지로는 이 변이가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백신이나 아니면 중화항체 이런 거에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 있고요. 사실 이게 나중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는 변이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백신이나 중화항체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그거에 대응해서 또 만들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플랫폼 기술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 부분만 변형시켜서 만들어주면 사실 되고요. 그다음 그 외에 치료제의 경우는 치료제에 이제 작용하는 기전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변이는 바이러스의 이제 껍데기에 있는 단백질의 변인데 치료제가 작용하는 메커니즘이 이 껍데기를 이제 타겟팅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바이러스 안에 있는 다른 단백질, 효소를 타겟팅하는 그런 이제 치료제들도 또 개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이 변이는 전혀 무관하죠. 그러나 이제 아까 다른 변이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감염된 환자한테서 이 항바이러스제를 예를 들어 막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 그 항바이러스에 대해서 특이하게 저항성을 갖고 있는 그런 변이는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를 아직은 나타난 케이스가 아니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에이즈 치료제나 아니면 지금 만성 C형 간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은 서로 다른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을 컨비네이션 서로 조합해서 사용해요. 칵테일. 그렇죠. 칵테일 버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 입장에서 뭐냐면은 한 가지 약물에 대해서는 저항을 갖고 올 수 있는 변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어쩌다 보면은. 근데 그 변이가 보통 보면은 바이러스 복제에는 되게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레이드 오프죠, 사실. 그러니까 내성은 가지면서 복제는 대신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근데 약제를 2가지, 3가지 써주게 되면은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요거를 동시에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띄게 되면은 복제가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김승택 예. 선생님 이를 악물고 이 수업을 지금 들었거든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 지식은 재밌어요. 듣느라고 재밌어.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그렇죠. 습득해야 될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냥 궁금한 걸로 딱 정리해서 그렇게 하죠. 들어갈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치료제나 백신은 예, 예. 이제 어디까지 왔고 우리는 어디 예. 있냐 하는 건데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렘데시비르라고 예, 하는 예. 약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막 지금 맞습니다. 뭐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서 그 뭐 예. 독점 해놨다 그런 얘기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 거구나. 그게 렘데시비르가 원래 저 에볼라. 치료제 개발되던 했던 거였습니다. 거죠. 예. 일단 렘데시비르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단정적으로 게임 체인저는 아닙니다. 이게 판도를 바꿀 만한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게임 체인저라 그러면은 우리가 독감 바이러스 걸렸을 때 사용하는 타미플루 그 정도급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먹으면 2, 3일 안에 확 좋아지는 그럼요. 거. 그러니까 독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백신도 있지만은 행여나 이제 걸리면은 타미플루 먹으면 되지. 심리적인 그런 딱 경계선이 있어요. 예. 실제로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근데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정도 약은 아닙니다. 지금 임상시험 결과 지금 긴급 사용 승인 나긴 했는데 그 효과라는 게 중증 환자의 회복일을 4일 정도 앞당겨 준다. 그게 지금 나타난 그러면 유일한 효과예요. 굉장히 네. 정도가 낮은 수준의 치료제군요. 그렇죠. 현재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뭐 생존율을 올려준다든가 그런 것까지도 아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예. 그렇지만 그게 뭐 소위 말하는 게임 체인저는 아니죠. 사실은 아직까지. 예. 그러면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제. 전망은 사실 지금 치료제 보통 한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한 3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는 혈장 치료제라는 부분하고 네. 하나는 중화항체,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라는 그 부분,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인데요. 혈장 치료제는 요새 워낙 많이 얘기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잠깐만요. 예. 혈장 치료제가 뭡니까 진짜? 혈장이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이게 혈액인데 예, 예. 혈액에서 액체로 된 부분이 혈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혈액을 사실 혈액의 우리가 성분 빼고 그 안에 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혈액을 우리가 이렇게 원심 분리라는 방법에서 구분을 하면 혈액 세포라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액상의 부분인데 그 액상의 부분이고 그 액상 부분에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중화항체라는 부분이에요. 그 중화항체가 바로 우리 혈장 치료제 개발한다 했을 때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피 뽑아서 뭐 만드는 겁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요번 이제 코로나19 걸렸다가
회복한 환자들, 그 환자들에 따라서 좀 정도 차이는 있지만은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생성했는데 그 바이러스를 그 항체를 이용하려고 그 혈장을 뽑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러니까 혈장 치료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회복한 환자한테서 혈장 뽑아서 바로 수혈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국내 같은 경우는 한 업체에서 그거를 약간 좀 제재화 해갖고 그거를 좀 약간 표준화 시켜갖고 그거를 이제 환자들한테 적용하려고. 치료제로 만들었군요. 예, 그렇죠. 자, 그럼 혈장 치료제는 지금 어떤 수준에 와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임상 시험 들어가 있는 걸로 시험? 예, 임상 시험 중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렘디시비르는 지금 예. 치료제로 판매가 되는데 별 볼일 없다는 말씀이시고 혈장 치료제는 지금 이제 뭐 임상 시험 단계니까 예.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그러면 세 가지 얘기하셨으니까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중화항체, 중앙 약물 재창출. 그렇죠. 나머지 혈장 치료제 말고 중화항체는 뭐냐면은 혈장 치료제랑 보면 어떻게 굉장히 비슷한데 혈장 치료는 이게 그 회복한 사람들한테서 기부를 받아야 돼요. 도네이션을. 그래야만 그러니까 굉장히 공급이 이게 제한이 있을 네, 수 있죠. 그러네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중화항체를 따로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장 치료제 거기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거기서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인데 그거를 따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론적으로 하면 그런 공급의 제한은 없게 되는 거죠. 요거는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이 있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약물 재창출인데 요거는 기존에 이제 다른 증상에 대해서 개발된 약물을 지금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이 확인되면은 그거를 이제 이런 항바이러스제로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존 약을 두루 적용해 봐갖고 그 중에 예. 맞는 놈 찾아내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제가 예를 들기 좋아하는 게 이제 비아그라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네. 이게 원래 협심증으로 개발된 약인데 이게 뭐 예상치 않은 부작용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제 그 부작용이 이제 그 비아그라라는 약을 굉장히 유명하게 해준 거죠. 이제 그걸로 또 이제 승인을 새로 또 받은 거고요. 근데 가장 큰 부작용은 나이가 먹으면 예. 비아그라조차 먹을 일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아,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자, 예,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워갖고 예. 비아그라를 예를 듭니다. 예상외에 다른 결과를 낳는데 예, 예. 그게 이제 뭔가 작용을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약물 재창출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임상 시험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실 뭐 초반에 굉장히 떠들썩했던 그 말라리아 치료제, 그 예,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예. 그게 초반에 이제 렘데스비르랑 좀 언론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었던 게 그게 에이즈 치료제, 그 아까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그다음 예.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 근데 그 앞에 요거 두 개는 뭐 여러 군데서 임상 시험을 했는데 결국 이제 결론이 뭐냐 효과가 없더라. 예, 그거고 지금 이제 렘데스비르만 유일하게 이제 엄격한 임상 시험 통과한 그런 약물이 해당됩니다.